자, 드디어 이제 인사행정론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행정론. 조직하고 인사랑 좀 헷갈리지 않아요? 조직하고 인사? 그러니까 조직하고 인사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은, 조직 같으면은 이 구조를 이렇게 딱 설계하는 것이고요. 인사는요, 거기다 사람들을 차차차차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있어. 조직에서 보면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데 했잖아요, 이미. 인사행정론으로 오면은요, 사기양양이라는 게 있어요. 사기양양. 그 동기를 자극하는 거랑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개별 구성원 차원으로 볼 것이냐. 요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인사다 그랬을 때 이거 또다시 포스코브에서도 그렇게 나눴잖아요. 플랜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지시해라. 이렇게 이제 단계가 짜여져 있었던 것처럼 조직이 짜여져 있으면 그 안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치를 해놓고 또 뭘 하는 게 중요해요? 배치를 해놓고서 있잖아요. 뭐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직업공무원제잖아요. 직업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게끔 키워야 돼. 키워야 돼요. 시험 볼 때부터 좀 이제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내야죠.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빡세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국어, 영어, 한국사 따위의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시험은 붙겠지만, 들어가서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나요? 그거 좀, 그쵸? 야, 내가 이걸 왜, 이걸 한다고 내가 공무원 잘할 수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가끔. 어쩔 때 해요? 공부하다 짜증날 때. 공부 잘 안 될 때.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이게 공무원하고 뭔 상관인데? 막 이러면서 짜증 부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기초 소양이잖아요. 기본 소양. 그것만 보는 거지, 이 직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직무랑 진짜 상관이 있는 과목은 행정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 행정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전공 필수 과목들로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행정학도 약간 뭐 그런 성격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 행정법이라든가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다. 전공 필수 과목. 그게 사실은 자기 직무랑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공 필수라도 그런 기능을 해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국어 영어 빼고 사회 수학 과학을 보고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뽑았을 때 바로 일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용어라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없앤 거 아닙니까? 특히 세무직 같은 데에서 회계장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볼 줄을 몰라. 전혀. 이런 상태로 들어왔을 때 너무 난감한 거죠. 사람 써먹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 거. 그런데 맨 처음에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시험을 봐야 되나? 이 시험을 봐서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됐을 때 공무원도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평생 직장이잖아요. 직업공무원. 그러니까 뽑을 때 사실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거, 그죠? 그런 것만 딱 보고 뽑아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육훈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그래서 뭐가 와요? 나중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 대학원을 가겠다. 그랬을 때 나라에서 막 돈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위탁교육 같은 걸 시키는 경우도 있고 군인 같은 경우는 아예 위탁교육도 시켜줘.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 대학원 많이 다녀요. 그 사람들 모으려고 대학원 과정에다가
그 사람들 저녁만 딱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유, 그 대학에서도 돈 벌어야지. 나라 돈으로 오는 건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승진할 때도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반영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게끔 자꾸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꾸 온라인 강의 들어라, 어디 가서 뭐 연수 받아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을 왜 하는 거냐? 개인 한 사람들을 놓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인재로서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사행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 양양, 사기를 끌어올려줘야 된다. 조직 전체적인 차원의 동기부여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3요소다 그랬을 때는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인사행정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행정의 3요소다 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임용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요. 임용이라는 걸 봐야 되고, 임용인데 요 안에서 보면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능력 발전이라는 걸 봐야 돼요. 아, 그리고 능력 발전 파트 가면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교육 훈련 지금 얘기했잖아요. 또 있어요. 능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요, 이게요,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평가는 여기에도 써먹겠죠. 임용 과정에도. 그죠? 평가를 임용 과정에도 써먹겠지만은, 임용할 때, 그러니까 맨 처음 뽑을 때 말고도 임용이라는 게 있는 사람을 전환 배치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요 임용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야, 이 사람 이 자리에다 놓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할 거예요. 승진을 시켜줄까 말까? 누구를 승진시켜줄까?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으니까 그거를 메꿔줌으로써 능력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이제 근무 성적에 관련돼서 근무 성적을 평정한다 그래요. 근무 성적 평정. 요게 이제 같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거예요. 사기를 앙양한다, 사기를 진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사행정의 3요소. 그래서 저거를 덩어리 지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근무규율 같은 거를 봐야죠. 근무규율 같은 걸 봐야 되고, 공무원의 의무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죠. 의무,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잘못됐을 때 그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무원 징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인사행정에 이제 요소로 반영해서 3대 요소는 위에 이 세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근무규율, 공무원 의무, 윤리, 공무원 징계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앞서 갖고 이제 앞부분에서는 또 인사행정의 기초이론들을 봐야 됩니다.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그래서 이거는 잠시 좀 이제 묻어두고, 이게 본론이긴 한데 좀 묻어두고, 인사행정의 기초이론으로서 뭘 먼저 보냐면 인사행정의 이제 전개 역사부터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인사행정의 전개 역사. 인사행정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뿌리는 영국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비교를 해요. 왜 영국하고 미국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 독특한 인사행정 제도를 발전시켜 왔던 이런 특성이 또 하나가 있고요. 영국은 좀 전통 국가들이 해왔던 방식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그런데 그중 대표 선수로 그냥 이렇게 차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학문이 발달한 데가 영국, 미국 쪽이고, 행정학자들 가장 많은 데가 미국이고요. 유명한 행정학자들, 유명한 행정학자들 많은 데가 미국이라면, 1등이 미국이라면 2등은 영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영국, 미국 쪽에서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네 사람들 많이 연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만 그랬던 건 아닐 텐데, 영국에선 정실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실주의가 뭐예요? 정실주의. 요즘에 보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래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사실관계를 우리가 뭐 따질 건 아니고 여기서 뭐 진짜로 찬스를 쓴 거냐 만 거냐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뭐 여기서 관심 가질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음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음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뭐 자식들, 뭐 심지어 사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애들 그 있잖아요, 그죠? 일가친척 사위 이래가지고 관직에다 꽂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보세요, 정실주의라고 하는 게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의 기반을 둬가지고 사람을 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혈연, 지연, 학연 등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친소관계 이런 거예요. 이런 무조건 나쁘기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 학원의 학원 강사계가요 공식적으로 무슨 뭐 신규 채용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지 않아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장이 이 바닥이 여기가 다 아름아름이에요. 다 소개입니다, 소개.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인강이 발달해 있으니까 인강 같은 걸 보고 연락이 막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서 좀 일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것도 요즘엔 있지만은 주되게는 이제 아름아름. 누구 소개 좀 해줘라. 아,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나랑 친한 사람을 어디든다가 이게 쑤셔 넣어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작동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같이 일해보고 같이 경험해보고 그죠? 이 사람의 성과를 한번 지켜봐보고 한 그런 이제 같은 그 공간에서 일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이러고 소개해주면 기본빵 이상 하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무원을 신규로 공개 채용을 이렇게 막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는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또라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또라이는 뭐 꼭 나쁜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닌데 조직에 안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막 끼어 들어와. 반드시 있어. 가보면 여러분 상사 중에도 또라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집단 생활인 거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인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또라이가 걸러질 수 있어. 에? 이거 소개하는 사람도 자기의 얼굴이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소개를 못 합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너무 딸려. 그러면 소개 못 해. 한두 번 해봤는데 거기서 막 잘렸어. 그런 걸 보면은 더 이상은 소개를 못 하죠. 민망하니까. 그러면 내 말빨도 떨어져 나중에는.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안 하지. 저 사람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랬지. 그지 같은 놈을 소개해가지고 우리 아주 손해봤어. 이러면은 다음번에 또 소개해달라고 말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걸러내는 이런 그 연습이 되는 거예요. 소개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잖아요. 정신주의가 무조건 나쁘게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꼭 찔러 넣어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민망하더라도 어디는가에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쑤셔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이런 연줄이 없는 사람. 이거 연이잖아요. 연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연줄이란 말 알죠? 이 연줄인데 이 연줄이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연줄이 없는 사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경례형처럼. 경례형 알죠? 홍경래 씨라고. 모르세요? 알죠? 홍경래 씨. 이분이 내가 서북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 안 뽑는구나 이래가지고 난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정실이라는 것을 100% 다 제거하는 것만이 꼭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것만은 또 분명하죠. 세상에 절대 100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정실주의가 꼭 나쁘기만 하냐?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을 제도화를 해놔야지 이거를 진짜 사람에 의존하는 형태로 와서는 좀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방식밖에 뭐 다른 방식을 찾아내지 못했죠. 체계적이지 못했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깨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라고 이제 여기서도 얘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855년, 1870년 뭐 이렇게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추밀원에서 이런 기구에서 추밀원이라는 데서 령을 발표하죠. 추밀원 령이 발표가 돼요. 그래갖고 말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공개 채용해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개 채용을 해라. 이래가지고 오게 된 게 영국에서의 계급제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계급제라고 하는 것도 좀 뿌리가 좀 더 있기는 하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뭐 신라시대 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6등 있잖아. 5품 이상 못 올라가. 뭐 이런 거 보면 그때도 이렇게 이제 계급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승진 시켜주고 이런 게 있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다 더 본격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본격화했다. 그래서 계급제다 그랬을 때는 이런 이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추밀원령 발표해서 야 정실주의 배제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정실주의 배제하자.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신규 채용. 그죠? 여기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하는데 신규 채용 시에 있잖아요. 신규 채용 시에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능력을 보는 겁니다. 능력을 보는 거라서 능력을 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생겼냐면요. 학력 제한이 있어요. 학력 제한이 있습니다. 학력 제한. 학력 제한. 그래갖고 학력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공무원 되려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라 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력 제한 이런 거를 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령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지. 당연히 젊을 때 장점이 있고 나이 들었을 때 장점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런데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는 나이 든 사람은 이 안에서 계속 그냥 그냥 승진하면서 여기 남아 있으면 되고 새로 뽑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뽑자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육 훈련 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뭔가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그만큼 비용 대비 써먹는 기간도 좀 길어야지. 길어야지 몇 년 못 써먹고 그냥 퇴사한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잖아요. 연령 제한도 두는 거예요. 연령 제한도. 그래서 여기는 또 하나. 계급제는 계층제를 기반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얘네들은 우리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연령이 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낫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상관 밑에 있는 게 그게 자연스럽지 않지 어디서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철저히 따지고 외국 애들은 덜 따진다 뿐이지 외국 애들이라고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아들뻘 되는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령 제한 같은 걸 두고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제도가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이제 영국이라 그랬지만은 이런 게 이제 농경 사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오래된 나라들 있잖아요. 오래된 나라들은 이쪽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쪽 계통이야. 이쪽 계통이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있었어요. 학력 제한, 연령 제한이 다 있었는데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공무 담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어 저게. 없어졌어. 근데 옛날에는 있었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승진에 올라갑니다.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Z형이라고 그래요. Z형. Z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순환보직을 시키는 거죠. 순환보직.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계통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해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년, 길어야 3년이라고. 연장 신청하면은요, 특이한 경우에만 연장을 받아주고 안 그러면 연장 안 받아줘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보내.
그래갖고 여기서 막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됐어, 다 경험했어, 승진. 그리고 딱 일을 하고 승진. 그 관련된 그쪽 계통 일 다 배우고 또 승진.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폐쇄형 인사 제도를 합니다. 폐쇄형 인사 제도라고 봐야 돼요. 이 폐쇄형 인사 제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외부에서 이렇게 이 중간을 치고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도 안 받아들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도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 게 다야. 여기서 뽑는 게. 여기서 뽑아갖고 이 사람들 키워가면서 쓰는 거예요. 키워가면서. 돼요? 키워가면서 저 키워가면서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얘기는 해. 붙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랬지만은 아예 수석으로 붙었다. 이런 건 좀 달라. 그런 건 좀 다릅니다. 그럼 눈여겨보겠죠. 얘가 뭐 전체 뭐 수석을 했대, 차석을 했대. 이 정도면 이제 달라. 그럼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워보려고 하겠지. 거기에 눈에 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은 있어요. 얘는 승진을 할 만한 애다. 이게 처음부터 약간 그 루트들이 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 심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시험 성적 있잖아요. 사법시험. 그 성적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을 가잖아. 일산에 연수원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그래서 그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그리고 거기 성적을 봐. 그래서 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판사, 검사로 뽑아가지고, 요즘에 판사는 그렇게는 못해. 판사는 바뀌었어. 2020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지 판사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로 가는 건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왜냐면 그 남의 인생을 걸고 판단해 주는데 너무 경력이 일천해가지고, 경험이, 사회 경험이. 그래가지고 초짜가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그저 인생을 결정하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시험 성적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좀 바꿨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과거에 뽑았단 말이에요. 뽑아가지고 그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요, 임용된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에이스 취급을 해가지고 발령지가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이 어디 갔다가 어디로 옮겼다. 쟤는 검찰총장을 노려볼 만한 애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어디 딴 데로 갔다. 야, 너는 빨리 여기 경력 쌓고 나가서 그 변호사 해라. 이렇게 돈이나 벌어. 너 여기 승진 못한다. 이게 자기네들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요,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죠.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데 나온 애들. 그런 애들 공직에 딱 들어가면은 시키는 일이, 이 루트가 또 있대. 시키는 일이. 얘네들이 뭐 학벌이 뭐 없다. 그런 거는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많이 깨트려 놨지만, 깨트려 놔도 프랑스에 가보면 프랑스 행정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출신자들이 다 총리하고 뭐 장관하고 다 합니다. 그 엘리트 코스가 없진 않아, 다. 네, 이게 다 있어. 어느 사회나. 영국에서도 그런 데 나온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물론 시험 봐서 다 들어와야 되죠. 이제 공직에 나가겠다고. 그러면 딱 눈여겨봤다가 거기에서 얘네들 이렇게 순환보직 시키는 코스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젊을 때 딱 그 총리 비서 가방모찌 같은 걸 시킨다는 거예요. 총리나 장관들 가방모찌. 가방모찌 뭔지 알아요? 일본식 표현인데, 이제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수행비서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시키는 거야. 그런 걸 시키면은요, 장관 일정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따라가 보면서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다른 데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배워야 되는 데로 보내고, 이렇게 승진 코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을 보인 사람을 승진시키자. 그러니까 미리 딱 답정너 해가지고 누구만 딱 선정해서, 너네들은 시험 성적이 수석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만 키워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능력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막 섞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서 점점 그런 거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문법이 없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요, 이 신규 채용할 때 이런 것도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학력 제한도 보고, 연령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성적도 보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두루두루 돌리면서 이렇게 키웠어. 그러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 일부러 내보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민간의 전문가를 갖다가 데려올 필요 크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돌려. 물론 이러다 보니 바깥에 민간 전문가가 마려울 때도 있겠지. 그런 거는 약간 좀 아쉬워해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에 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위직 쪽은요 오픈을 좀 해놨습니다. 고위직은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민간에서 실력 쌓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조직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 약간 좀 개혁가 스타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오픈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굴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전문성을 쌓고 그 다음에 기회도 많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기는 기회가 오픈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회가 제한돼. 국민들이 나 공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 신규 채용밖에 기회가 없어. 이건 기회가 좀 막힌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 안에서 이렇게 도니까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끼리만의 경쟁이야. 이건 특권이야. 한편으로 보면. 그죠? 국민들의 기회를 좀 제한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면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나름의 특권이 되기 때문에 사기가 올라가겠죠, 이게. 그렇죠. 사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거니까. 바깥에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은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일단은 직업공무원제를 한번 써놓고 갈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것이고요. 직업공무원제가 되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직업공무원제가 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죠.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년이 보장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바깥에 정치적 외압.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 제7조에 공무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국민 전체 봉사자가 아니라 정권의 봉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었을 때도 공무원은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게 해주고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국민만을 바라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것이 갑자기 어떤 요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나보고 움직이래. 그럼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 너 댓글 달아라. 문재인 욕하는 댓글 달고, 그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댓글 달고, 박근혜 후보 좋아요. 이런 거를 시켰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분 보장이에요. 신분 보장. 신분을 보장해 주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주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도록 위에서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컷해버리는 거지. 날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장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해요.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 알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는 있잖아요.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요. 결국에는 계급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는 직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가. 네.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 맞는 직무를 찾아주고 또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순환보직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있잖아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인사배치상의 신축성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사배치의 신축성 확보가 된다. 신축성 확보. 그랬는데 인사배치의 신축성이다 그랬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맡았어. 그죠? 공무원인데 뭘 하래. 뭐 예를 들어 뭘 할까?
뭐랄까 이런 걸 합시다. 학교 앞에 그 저기 뭐예요? 안전 점검? 아이들 길 건너 다니고 아니면 문방구에서 막 불량식품 사 먹고 이런 거 단속하라고, 그죠? 단속하라고 나를 배치했어. 나를 배치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다녀. 이렇게 현장 점검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뭐 민식이법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신호등 주변에 막 기계 장치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모든 학교 근처에 스쿨존에는 과속 방지 카메라 달게 돼 있고 과속 방지턱 달고 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런 시설들을 막 갖추니까 야, 이제 뭐 교통안전 관련된 것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다. 그 현장 점검을 예전만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주변에 이제 뭐 다른 것들만 조금만 뭐 보면 되니까 여기 인원을 좀 줄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관련 일을 하던 사람들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줄이고, 예를 들면 스쿨존 근처에 주차 단속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주차 단속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해. 그러면은 단속 인력이 굳이 돌아다닐 필요는 없잖아. 뭐 그러면 거기 인력을 줄여. 줄이면은요, 그 사람 갖다가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있잖아, 학원들이 그 10시 이후에, 이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구나. 얘를 좀 잘못 들었다. 네, 그러면 다른 거 하자. 환경오염시키는 기업들, 뭐 폐기물 함부로 버리는데 이런 기업들 찾는 일 해라, 너 가서. 그런 식으로 다른 일을 시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그런 데로 발령 나면, 그래요? 저 어디로 가요? 너 그 뭐 산업환경과 뭐 그런 데로 가. 저 여기 다른 과에 있었는데 글로 가요? 내일부터? 너 거기 자리 만들어주세요. 글로 가. 그럼 가, 사람이. 그 인사배치 신축성이에요. 어떤 업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업무를 축소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인력을 딴 데다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사람이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가요. 근데 좀 이따가 볼 미국 제도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긴 돼. 아무튼 사람을 딴 데로 옮겨 놓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보수의 형평성이 좀 떨어집니다. 보수의 형평성이 져야 된다 그러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끔 이제 인터넷에 댓글이 달려.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 늘린다. 뭐 이러면 그 밑에 댓글. 야, 나라 돈이라고 팡팡 쓰는구나. 야, 문재인의 청년 정책이 다 청년을 공무원 만드는 건가 보다. 이러고 막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다가 꼭 이런 댓글 나옵니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 가보면, 동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가보면, 야, 다 쳐놀고 있다. 장난하냐 지금. 공무원 줄여라. 이런 댓글 막 달립니다. 그죠? 근데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댓글 다는 거니까 뭘 분석해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직관이지. 그 직관으로 자꾸 이제 언론을 접하니까 언론이 자꾸 이제 신나가지고 특정한 그 약간 여론 조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다 떠나서 일단은 그런 건 왜 억울한 일이냐? 순환보직 한다며. 꿀보직 있죠? 꿀 빠는 보직. 여기 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요, 계속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해줘, 절대. 왜? 꿀 빨고 싶은 애들은 지금 널려 있는데, 내가 꿀을 좀 빨았어 이번에. 꿀을 빨았는데 다음에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꺼지라고 그러겠지. 야, 넌 뭔데 넌 여기서 계속 있냐? 넌 딴 데로 가라 이러는데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 꿀 빠는 보직이 있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빡센 데로 보낸대요. 반드시 빡센 데로 간대. 맨날 밥 먹듯이 야근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게 뭐야? 여기도 형평성을 막 좀 주려고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가끔은 널널한 데도 가 있다가, 그런데 또 빡센 데 가 있다가, 이렇게 도는 거야. 좀 널널한 데 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앉아서 민원이 없을 때 좀 내가 좀 핸드폰 좀 했다고, 그걸 갖고 그 국민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이게. 에?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많으니까 지가 안 기다리고 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줄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거 줄여봐, 이제. 가가지고 서류 하나 띄는데 1시간씩 기다려야 될 거야,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 막 줄 서 있고 그러는 것처럼. 그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막 그래. 자기 돈으로 월급 준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항상. 그래가지고 그걸 줄이라고 막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 빡세고. 그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꿈꾼다.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지만은 내 맘 같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워라밸을 꿈꾼다 그럴 때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보직에 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직무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 해야죠.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나한테도 그런 때는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요. 야근을요. 하다가 더 이상 야근을 못하게 막힌 때가 있대요. 그때 몰래 가서 일도 한대요. 아니 일을 끝내긴 끝내야 되니까. 그럼 더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 있는 배치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일 다 해야 되는데 야근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있잖아요. 야근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 주당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죠. 40시간이다 플러스 일주일에 12시간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가면은 어때요? 그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 그래서 야근 수당을 주잖아요, 원래. 근데 그 시간 넘어가면 수당도 안 나와. 수당도 안 준다고. 수당을 준다는 건 뭐예요? 초과 근로를 인정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법률을 위반하는 거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퇴근시켜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몰래 가서 일도 하고 그런데 수당도 안 받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해줘. 이해를.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요 얘기. 자, 그러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널널한 사람이 있어. 딱 5시 반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분 남았네. 이때부터는 시간 정말 안 가. 퇴근해야 되는데 30분이나 남았어. 이때부터는 우리 전자레인지에다 뭐 넣고 돌릴 때 그때 10초가 그렇게 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알지 않습니까? 19,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길어.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직전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거예요. 길게 느껴질 텐데, 이제 그런 그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여기서는 동일 계급에 동일 호봉이면 봉급이 똑같아. 그 사람은 봉급을 좀 많이 받는 편인 거죠. 일하는 양에 비해서. 정말 빡센 데가 있는 사람은 뭐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 계속 일하고 있는데 똑같아, 월급이. 그럼 보수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냐?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미 하나마 수당을 줘. 더 빡세게 일하고 야근하고 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수당을 줘. 수당을 줘서 좀 챙겨줘. 그걸로 조금 완화해. 근데 그걸로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참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테이션이니까. 내가 지금 빡센데 다음에는 편한 데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크게 없어. 지금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이 월급 너무 작다. 저기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사람들 지금 남아도는데 쟤네들하고 나랑 어떻게 월급이 똑같아? 억울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엔 저기가 내 자리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퉁쳐지는 거지. 자기 공무원 인생에서. 무슨 말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 형평성 떨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거 장단점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점, 가장 큰 장점 인사 배치의 신축성, 가장 큰 단점 보수의 형평성 저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제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요 역관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했었죠. 얘네도 원래는 정실이었지. 미국은요 신생국가잖아요. 신생국가. 응?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게 1492년이잖아요. 1492년. 전 옛날에 이거 그렇게 외웠는데 92로 끝나는 게 100년 단위로 막 돌아가. 1392년 조선건국, 1492년 콜럼버스, 1592년 임진왜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1492라고 왜 가방 메이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메고 다니대. 옛날에 1492라고 해가지고 막 메고 다녔었어요.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를 했나 보네요 제가. 근데
근데 그 저기 뭐예요? 이게 신대륙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막 가고 이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술로는. 그래가지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언제냐면요 1776년입니다. 미안합니다. 1789 맞지? 1770 안 미안합니다. 1776년이야. 그때 일어나 18세기 후반에. 네, 그때 일어나는데 그 전에 영국 쪽이 그때 힘이 셌으니까 영국이 가가지고 여기를 식민지로 개척해 놓은 거예요. 지금의 미국 땅덩어리가. 근데 지금처럼 미국 전체를 먹은 게 아니고 거의 다 멕시코 땅이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그 동부 지역부터 이제 점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얘네가 그 식민지로 있다가 나중에 독립혁명을 하잖아요. 독립혁명을 하고 독자적인 나라를 세웠을 때도 동부 지역 출신 애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요 서울 지역이 기득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출신을 크게 따지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무마돼서 그렇지 서울 출신이다 고향이 원래 전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어. 뭐 어쩌라는 거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 우리 부시경 때 같으면은 그 개경 출신이면은 좀 힘 좀 줄만 하지. 그때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세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울에 살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야 거기 그 비싼 동네에 살지 말고 여기 좁은 집에 살지 말고 야 우리 동네와 우리 동네 그 돈이면은 너 집 너야 뭐 이거 엄청 커진다 너 와서 좀 생활의 질을 올려. 그리고 이쪽에 신도시들 많으니까 신도시 오면은 생활이 달라진다. 와라. 알았대. 그래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해봐. 근데 반대한대. 왜? 애들도 서울에서 키워야 되고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한대. 그러냐? 그러는 건데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게 내가 그래도 주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에. 뭔지 알아요? 이런 기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있는 진실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있는 거야. 그래서 지방 분권이 힘들어. 지방으로 인구 분산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잘 몰라 그 감정을.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나고 평생을 경기도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얼마 걸리냐고 뭐 1시간 좀 넘으면 도착해요. 그럼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는 건가? 이렇게 저는 감이 그래. 계속 경기도에만 살았으니까 어디 갈 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는 원래 그랬는데 항상. 그런데 출퇴근 시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많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깨닫고 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주류의식이 있다니까. 미국에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부 지역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희석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다 헤쳐먹어. 얘네도 정실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사행정이라는 게 발전은 안 돼 있는 시대인데 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 지역 애들이 아름아름으로 지들끼리 다 해먹어. 그러다가 서부 지역을 막 개척해 나가는데 서부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죠. 그게 잭슨이에요. 이건 앞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잭슨이 서부 출신으로 최초로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잭슨이 지역 차별에 대한 이게 있었어.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려면 이런 동부 지역 출신 애들, 저 기득권자 애들을 쳐내야 돼요. 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역관주의라는 걸 들고 나온 거죠. 물론 이 사람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 뭐 제퍼슨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 제퍼슨이라든가 뭐 우리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꾸 뭔가 시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관료들의 임기를 정하기도 하고 막. 왜냐면은 동부 지역 애들이 다 잊혀먹으니까 임기를 정해갖고 기득권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막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잭슨 때 이르러서 드디어 이게 이제 이제 힘이 좀 이제 커진 거지,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몰라. 예전에 했던 방식 다 없애고 정당 충성도로 관료를 임용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그게 역관제입니다. 역관제.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당 충성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임용을 하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역관주의를 우리가 잭슨의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관료들까지 다 거기에 이제 복무하면서 그걸 실현해내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역관제를 도입을 했었다. 뭐 이거 역사는 앞에서 우리가 상세히 봤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기억나죠? 문제점은 뭐가 있었죠? 역관주의 이제 문제점을 좀 우리가 봤었잖아요. 문제점들이 심각하다. 일단은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 버려. 예, 뭐 일 좀 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려.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 버리죠.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떨어져요. 행정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같은 게 떨어져요. 이런 게 막 떨어져. 아까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들도 자꾸 리뉴얼 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걸 자꾸 그대로 계승 안 하고 새로운 걸로 자꾸 자기네 정권에서 이름 붙여갖고 비슷한데 조금 바꿔갖고 자기네 걸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관료들까지 싹 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연속성, 지속성이 정말 떨어지겠죠. 이런 데다가 또 하나 뭘 얘기했었냐면 이 부정부패가 엄청 만연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정당 간부한테 돈 갖다 바치면 나한테 관직 줄 것 같은데? 그죠? 자리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 남설되기도 해요, 자리가. 남설 알아요? 과잉되게 많이 만든다고. 만들어. 왜냐면 다 줘야 되잖아, 자리를. 비슷하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것도 또 관계되신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마을운동 뭐 중앙회 이런 데 있잖아요. 물론 새마을운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만들어낸 것이긴 한데 이런 거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나 바르게 사는 것을 운동하잖아. 막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뭐가 정부가 국가가 나서갖고 바르게 살아라 이거 약간 좀 옛날식 발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 박정희 정권 이런 거 지나면서 만들어진 관변단체들이에요. 뿌리는 그래. 지금 활동은 모르겠고 지금 활동이야 뭐 잘하고 계시겠죠 다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여기야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뭐 시민운동 비슷한 형식으로 막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 관변단체인 게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1년에도 수백억씩 갖다 써요. 근데 그럼 민주화가 되면은 여기서 지금 정권도 왔다 갔다 몇 번씩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 조직 없애겠다. 이거 낭비다. 뭐 이런 조직이 지금 21세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옛날에야 뭐 이제 동원형 정책을 많이 쓰니까 정부가 뭔가 하나 탁 던지면 얘네 새마을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새마을운동 해야 되겠다. 중앙에서 결정하고 그걸 PR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작업할 때 새마을운동 그 협의회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데에서 막 으쌰으쌰 하고 이런 거 캠페인도 하고 그때는 의미가 있었다 치자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뭐하러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농촌에 뭐 지금 새마을운동 하나? 아니 외국한테 알려주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단체는 남아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어떤 정치인도 이 조직에 대해서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제가 되게 위험한 말을 많이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냥 막 문제가 있으면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또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단체가 어느 위치인 거냐, 이게 지금 필요한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런 얘기를 안 해. 그 사람들은 위험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응? 위험한 얘기를. 왜? 거기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표인데. 그리고 뭔 줄 알아요? 표이기만 한 게 아니야. 자기네가 당선되잖아. 거기가 역관으로 다 지역사회에 다 뻗어 있거든요. 이 단체들이. 지역사회 지부장에서부터 거기 간부들 이런 사람들 자리를요 사실은 이런 역관 형식으로 많이 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단체를 써먹을 만한 거야. 이게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을 서운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운하게 해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공직에 들일 수는 없잖아요. 다 공공기관에다 배치하기에는 공공기관의 개수가 많다면 많겠지만은 또 적다면 적습니다. 그거 몇 자리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관변단체 옛날에 관변단체로 출범했던 데들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거기서 예산 주고 그걸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니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 그냥 유지하고 그 조직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역관인 거예요. 이런 게 역관이다. 어? 근데 역관이 꼭 나쁜 거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는 나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역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선거가 돌아가요. 선거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단체들이 더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걸 또 고민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방법이긴 한데 단점도 물론 있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 게 꼭 필요하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는다고 크게 문제될 건 또 없어. 뭐 그런 정도의 단체가 된 거죠 지금은 지위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공직도 마음대로 막 남설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자리를 막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야. 정당 간부한테 잘 보면 그런 걸 해줘. 갖다 돈 줘. 그럼 내가 10억 주고 관직을 얻었으면 내가 한 50억은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이 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요? 50억 너무 많나? 욕심꾸러기인가? 30억만 합시다. 30억. 그러고 들고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가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뭐가 있었냐면 진보주의 운동이 있었다 그랬었고요. 요때 진보는 이런 걸 없애는 거, 역관제를 없애는 게 또 진보가 됐어. 역관주의가 등장할 땐 역관주의 자체가 진보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또 이제 보수 기득권이다 그래서 진보주의 운동이 펼쳐져서 역관제를 폐지하고 능력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펜들턴법이죠. 펜들턴법. 1883년도에 펜들턴법이 제정돼서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실적주의에 기반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공개 경쟁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5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고 중앙 인사위원회 설치도 하고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기구, 인사기구를 만들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여기도 그랬거든요. 추미론령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펜들턴법이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때 우리 공부했던 게 윌슨이죠.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런 게 나와서 관료제 조직을 주창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러고 미국에 도입된 게 바로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직위분류제가 되는데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도 이제 관료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위분류제는요, 여기서 신규 채용을 좀 해. 신규 채용도 하는데요, 옆에서 들어오는 것도 돼요. 이거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 여기서 내보내는 거는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I자 형태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돼요. 진짜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직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만한데, 이게요 진짜 옆에 하고 소통을 잘 안 하는 구조가 돼요. 자기 업무 분야만 딱 보고, 왜 말이 앞으로 경주마들 눈에 이렇게 뭐라 그래? 안대는 아닐 것 같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내 용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말 여기 눈을 이렇게 가려주면 앞만 보고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해놓는 거, 옆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일만 전문적인 영역만 하면 돼. 자기 커리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민간하고 공적 영역을 들락날락도 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들락날락해. 그러면서 전문 영역을 다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여기는 말이에요. 자, 하나 더 쓸게요. 위에 계급제. 여기는요, 이렇게 Z자형으로 이렇게 순환보직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가가 키워집니다. 이걸 일반 행정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행정가가 뭐냐? 두루두루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위관료 충원이 용이해요. 고위관료는 자기네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관료에 대한 충원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I형이에요. I형. I형으로 가기 때문에 순환보직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여기는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냥 쓸게요. 전문행정가라고 해요. 스페셜리스트 영어로. 전문행정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업무 영역에서는 막 쫙 이렇게 그죠? 아주 도사가 되는 거죠. 그 민간 전문가고 견줘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 일만 계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민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오픈해 놨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개방형 인사제도 아닙니까? 개방형 인사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실적주의라고 해요. 실적주의. 얘도 실적주의이긴 한데 얘는 대놓고 실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도 뽑고 옆에서 민간 전문가도 뽑아 들어오고 뭐 이게 다 오픈 마인드입니다. 무조건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적주의. 그래서 여기선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정년보장 없어. 정년보장 없어.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섭하게 대화하지 맙시다. 여기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는 돼 있지만 둘 다 그래도 있잖아요. 여기에 신분보장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신분보장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 역관주의 탈피했잖아. 역관주의 탈피해서 실력만 보겠다. 여기는 실력만 보겠다. 그게 정치적 중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분보장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을 거들어줘라. 안 했어? 너 말 듣기 싫어? 너 나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신분보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도 신분보장은 있어. 그런데 여기는 아주 강력한 거죠. 여기는 강력한 신분보장이 있는 거예요. 왜? 정년까지 다 채워주니까. 근데 얘는 그렇진 않지.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해서 너 공화당을 위해서 노력해라.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의견 잘 알았어. 이러고 그 이후로는 못 잘라. 그 이유를 들어서는 못 잘라. 근데 다음에 막 시비 걸어가지고 막 그저 괴롭힐 수는 있겠죠. 여기도 괴롭히긴 하겠지. 근데 여기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내보내지 못해. 괴롭히긴 해도. 그럼 버티면 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세상이 좀 더 맑아질 때가 오겠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근데 그건 안 되지. 다른 이유를 들어 넌 실적이 부진하다. 너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뭐. 그래서 신분보장은 있는 건데 있는 건데 다른 이유를 막 들어서 내보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보장이면 야가긴 하다. 야가긴 하지만은 신분보장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신분보장 완전 킹왕짱이다. 왜냐하면 자를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돼요? 이런 정도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거 이제 한 방에 여기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기는요,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먼저 골라내고 직무를 구분해서 거기다가 알맞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에요. 여긴 직무가 더 우선이에요. 직무가 더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있잖아요,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여기는 계급, 호봉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그래서 보수 체계를 다 이게 직무급, 성과급 이런 걸로 다 하기 때문에 보수의 형평성이 올라가 버립니다. 보수의 형평성이 올라가 버리는데, 하지만은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뭐가 문제냐면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엄청 떨어져요. 인사배치상의 신축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매우 낮다 이 말이에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매우 낮다. 왠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요 일을 하라고 사람을 뽑아놨어. 근데 요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 일을 없애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순환보직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내보내야 돼요. 인사배치 신축성이 없고 본인들도 원하지 않아. 왜냐면 본인들이 여기는 문화가 어때요? 내 커리어 관리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커리어를 한쪽으로 쌓아야 민간으로도 나가서 취업도 하지. 그잖아요. 커리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관리해갖고 이렇게. 응? 됐어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쭉 훑어 내려가면서 추가해야 될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얘기들을 덧붙여 보면 됩니다. 큰 틀은 잡았습니다. 이제 큰 틀은 잡았어요. 잠깐 쉬었다 뵐게요.